미네소타가 소나무 숲과 얼어붙은 호수로 뒤덮이기 훨씬 이전, 다코타족이 모닥불을 피우고 아지와족이 자작나무 껍질 공예품을 완성하기 훨씬 이전, 그리고 어떤 유럽인도 미시시피 강 상류 계곡에 발을 딛기 훨씬 이전 누군가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빙하가 아직 후퇴하던 시절에 그들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풍경이 거칠고 알아볼 수 없었던 시절, 강들이 아직 물길을 찾고 있던 시절, 그들은 훗날 미국에서 가장 독특한 주 중 하나가 될 땅에서 살고 사냥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상으로는 그들은 그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9,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그들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고학은 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만 알려줄 뿐 그들이 누구였는지는 밝혀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DNA가 등장했고 미네소타에서 가장 오래된 인구에 대해 밝혀진 사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인간적인 것이었다. DNA 분석 결과가 무엇을 밝혀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이 살았던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약 13,000년 전 미네소타를 1마일 두께의 얼음층으로 뒤덮었던 빙하가 북쪽으로 천천히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빙하가 남긴 풍경은 오늘날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했습니다. 땅은 빙하가 녹아 형성된 호수들로 가득했고 차갑고 빠른 속도로 흐르는 강들이 여러 갈래로 뻗어 있었습니다. 아직 울창한 소나무 숲도, 야생벼가 자라는 습지도, 지평선까지 펼쳐진 초원도 없었고 그저 바람이 휘몰아치는 황량한 툰드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빙하가 후퇴하는 풍경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들을 팔러 인디언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인류 거주민들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부족이나 하나의 문화를 형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에 걸쳐 펼쳐진 인류 확장의 최전선에 있었으며 그 어떤 인류도 이전에 가본 적 없는 대륙을 가로질러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사냥감을 따라갔습니다. 매머드, 거대 비버, 술록이 미네소타의 빙하기 이후 지형을 누비고 다녔고 그들을 사냥하던 사람들은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땅을 읽어내며 그들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흔적은 많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고고학자들이 클로비스 양식 및 그 이후 변형이라고 부르는 양식의 석기 창촉이 미네소타 전역의 여러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밑부분이 가늘고 정교하게 홈이 파인 이 화살촉들은 제작에 상당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것들은 낯선 세상을 더듬거리며 헤매던 사람들이 만든 도구가 아닙니다. 환경을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교한 기술을 개발한 경험, 많은 사냥꾼들이 만든 도구입니다. 미네소타의 호수들은 이러한 초기 흔적들을 일부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주는 수문학적으로 중요한 교차로에 위치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멕시코만으로, 북쪽으로는 허드슨만과 북극해로 물이 흘러갑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이곳은 자연적인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대륙 내부를 이동하는 사람들과 동물들이 이 지역을 지나갔고 그중 일부는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호수 바닥과 퇴적물에서 발견된 유기물을 통해 연구자들은 최초의 모탄족이 살았던 환경과 그들이 의존했을 자원을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발굴 현장이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사람이 거주하고 훼손되고 건설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우연한 발견과 유사한 상황에서 인골이 드러났습니다. 미네소타에서 발견된 몇몇 유물들이 주목할 만한 이유는 바로 그 연대 때문이었다. 수천 년 전으로 추정되는 유골들은 이 지역에 인류가 오랫동안 거주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 유골들은 해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남겼다. 고고학은 이곳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왔는지, 그들의 조상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들 이후에 온 토착민들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다. 땅은 죽은 자들을 내놓았지만 그들의 비밀은 아직 드러내지 않았다. 그 비밀은 극적인 발굴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수년 동안 소장품으로 보관되어 있던 유물들을 과학자들이 천천히 그리고 끈기 있게 연구하면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DNA 연구는 다른 과학 분야와는 다릅니다. 현장에서의 대담한 발견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현대 유전 물질과의 오염을 막기 위해 설계된 환경 속에서 연구자들이 차갑고 무균적인 실험실에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숨결이나 피부 세포 하나가 수천 년에 걸쳐 보존된 샘플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은 극히 좁고 다루는 물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합니다. DNA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되며 열, 습기, 그리고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면 그 과정이 가속화됩니다. 혹독하기로 유명한 미네소타의 추운 겨울은 오히려 이러한 연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추위는 분해 속도를 늦춥니다. 이것이 바로 부기도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유골이 따뜻한 기후 지역에서 발견된 유골보다 더 나은 유전 물질을 함유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수천 년 된 유골에서 사용 가능한 DNA를 추출하는 과정은 밀도가 높은 뼈, 일반적으로 인체에서 가장 단단하고 유전 물질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판독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두개골 앞쪽 뼈에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연구자들은 해당 물질로부터 고대 DNA 조각을 분리하고 염기 서열을 분석하여 전 세계의 현대 및 고대 인류 게놈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합니다. 연구자들이 찾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신원 확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이끌었던 질문들은 거창한 것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시베리아에서 알래스카로 건너가 남쪽으로 퍼져나간 단일 집단의 이주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이었을까요? 특히 미네소타의 고대 주민들은 이러한 더 큰 흐름에 대해 무엇을 알려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추상적인 학문적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아메리카인들이 어떻게 도착하고 퍼져나가고 다양화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인류 선사시대 연구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중요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배적인 모델은 클로비스 석기를 만든 단일 인구 집단이 모든 아메리카 원주민의 시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더 남쪽 지역에서 인류의 초기 존재를 시사하는 고고학 유적지 발굴로 인해 이미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대 DNA는 이러한 단순한 이야기를 되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미네소타는 그 논쟁에서 흥미로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여러 이주 경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었고 만약 고대 유적의 유전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진정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결과가 확인부터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결과에 이르기까지 어느 방향으로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염기 서열 분석 결과가 마침내 나왔을 때 연구원들은 데이터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살펴보았고 그 데이터는 기존의 어떤 모델에도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고대 모탄들은 그러했습니다.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려는 시도였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은 미국 선사시대에 대한 단순한 해석과는 달랐다. 미네소타 최초 거주민에게서 추출한 고대 DNA는 그들이 동북아시아에 깊은 조상 뿌리를 가진 인구임을 보여주었는데 그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모든 아메리카 원주민의 조상은 궁극적으로 그 넓은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놀라운 점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드러난 특정한 계통 관계 패턴이었습니다. 이 고대 모탄족은 후에 같은 지역에 거주하게 될 토착민들의 조상 계통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 유전적 특징은 독특하고 오래되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유전학자들이 조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모든 인간의 게놈에는 수천 세대에 걸쳐 자신에게 기여한 인구 집단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고대 유전체를 현대 및 고대 참조 집단과 비교하면 어떤 집단이 어떤 비율로 조상에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 기여가 대략 언제 일어났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그림은 아니지만 놀라울 정도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네소타 고대 DNA는 유전학자들이 여러 초기 미국 유적지에서 확인한 계통과의 연결고리를 밝혀냈습니다. 초기 빙하기 이후 북미 전역에 널리 퍼져 있던 초기 인구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은 같은 지역의 후대 원주민들의 유전체에서는 원래 형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인구 집단은 과학 문헌에서 다양한 전문 용어로 불리지만 핵심은 간단하다. 이들은 최초의 미국인들 중 일부였으며 그들 이후에 미네소타에 정착한 민족들의 직계 조상은 아니었습니다. 땅을 발견하는 과정은 기대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초기 거주민부터 오대호 지역의 역사적인 원주민 민족까지 단순하고 끊임없는 혈통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DNA 검사는 상당한 복잡성을 제기했습니다. 고대 아메리카 인구 역사의 복잡성에 이미 익숙해져 있던 연구자들에게 이번 연구 결과는 대륙 전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DNA 분석은 또한 식단과 이동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유전자 연구와 함께 진행된 동위원소 분석은 이들이 매우 이동성이 높았으며 광범위한 지역에서 자원을 얻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들은 의미 있는 정착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계절과 사냥감을 따라 이동하며 고대인들이 좁고 고정된 지역에 갇혀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놀랄 만큼 먼 거리를 이동했다. 유전자 분석 결과 후대에 도착한 인구와의 상당한 혼혈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코타족이나 아지웨이족을 낳게 될 조상 계통으로 점진적으로 흡수되었다는 징후는 전혀 없었다. 미네소타의 가장 오래된 거주민들과 후대의 토착민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직접적인 혈통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냉혹하며 궁극적으로 더 흥미로운 관계였다. 같은 땅에서 펼쳐진 인류 역사의 두 개의 서로 다른 장, 시간뿐 아니라 조상까지도 갈라져 있는 이야기였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이 이야기의 가장 섬뜩한 반전을 만들어낸다. DNA 분석 결과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인데 명확하게 답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만약 이 고대 모탄족이 그들 이후에 나타난 토착민들의 직계 조상이 아니었다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증거와 고고학자들이 북미 인구 변화에 대해 종합해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고대 DNA 연구가 대륙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는 그림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후대 인구로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전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인구 유전학에서 이러한 종류의 소멸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 제한된 의미 중 하나를 갖습니다. 인구가 축소되고 분열되어 다른 곳에서 유입되는 확장하는 집단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쇠퇴하여 완전히 사라져 식별 가능한 후손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고대 인류 기록에서 잘 입증되어 있습니다. 북미의 더 광범위한 고대 DNA 분석 결과는 빙하기 이후 시대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구 역사의 시기가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 시기는 극적인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기후는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메가푸나 대륙은 붕괴되었고 대륙 전역에 걸쳐 초기 아메리카인들을 지탱해 주었던 매머드, 거대 비버, 그리고 광활한 순록대는 멸종하거나 후퇴했습니다. 이 초기 아메리카인들을 지탱해 주었던 생태적 기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이 변화함에 따라 인류 집단은 축소되고 재편되었으며 많은 경우 이전 거주자들이 떠난 땅으로 이주해온 새로운 집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북미 전역에서 유전학자들은 이러한 패턴의 사례를 여러 차례 발견했습니다. 초기 홀로세 시대의 한 지역에 정착한 초기 인구 집단 이후 공백기가 있었고 그 후 유전적 구성이 상당히 다른 후기 인구 집단이 나타났습니다. 미네소타도 이러한 패턴에 부합합니다. DNA가 복원된 고대 거주민들은 한 장을, 다코타족과 아지와이족의 조상들은 또 다른 장을 구성합니다. 유전학적 관점에서 이 장들 사이의 연결고리는 기껏해야 미약할 뿐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측면뿐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잠시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지역의 지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널 수 있을 만큼 얕은 곳이 어디인지, 환절기에 사냥감이 모이는 곳은 어디인지, 기온이 떨어질 때 피난처를 찾을 곳은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러한 지식을 축적하고 전수하고 다듬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지역에서의
인간 경험의 한 줄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고대뼈에서 복원할 수 있는 희미한 유전적 신호 외에 그들이 남긴 것은 석기 도구, 도살된 동물의 유해, 고고학자들이 해독하는 토양의 미묘한 교란 등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충만하고 완벽하게 살아온 삶의 물질적 기록입니다. 그들은 미네소타의 진정한 역사의 서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역사의 첫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첫 장처럼 그 역사는 기록할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끝났습니다. 20세기 대부분 동안 고고학은 미네소타의 고대 과거를 재구성하는 막중한 책임을 홀로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석기, 동물뼈, 퇴적물 코어, 그리고 고대 호수 바닥의 미묘한 화학적 성분은 초기 모탄의 모습을 비록 불완전했지만 매우 상세하게 그려냈습니다. DNA는 그 그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림을 더욱 심화시켜 주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세요. 미네소타의 팔러 인디언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이미 그들이 대형 동물 사냥에 크게 의존했던 인구 집단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사냥터와 야영지에 남겨진 동물 뼈들은 그들이 대형 동물을 사냥하다가 그 동물들이 사라지자 소형 동물과 더 다양한 동식물 자원으로 식량원을 옮겼음을 보여줍니다. 유전자 데이터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러한 양상과 일치합니다. 고대뼈에 새겨진 동위원소 흔적을 DNA와 함께 분석한 결과 이들은 광범위한 지리적 환경에서 얻은 식재료를 섭취하며 높은 이동성을 보였다. 이들은 단일 생태적 지위에 정착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다재다능한 사람들이었다. 석기 유물은 또 다른 층위를 더해줍니다. 미네소타에서 발견된 가장 초기 고고학적 유물에는 클로비스 양식의 화살촉과 그 후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빙하기 이후 초기 시대에 북미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기술 확산이 인구 이동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아이디어의 이동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인구 이동 없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기술을 습득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고대 DNA는 이러한 논쟁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네소타 초기 거주민들의 유전적 특이성과 그들이 대륙의 다른 지역에 살았던 비슷한 시기의 인구 집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초기 미국 기술의 확산이 도구와 유전자를 함께 가지고 이동했던 실제 사람들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두 학문 분야가 서로를 복잡하게 만드는 지점은 바로 전환의 문제이다. 고고학적으로 볼 때 미네소타에서 구석기 시대 문화에서 후기 고대 문화로의 전환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도구 양식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생존 전략은 천천히 다양해졌다. 유물 기록만 놓고 보면 마치 지속적인 적응의 과정처럼 보인다. DNA 분석은 이러한 해석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구석기 시대와 그 이후의 고대 시대 사이에 인구의 유전적 구성이 크게 변했다면 물질 문화의 겉으로 보이는 연속성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기존 기술을 채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구의 연속성이 사람들의 연속성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연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미네소타에서 발견된 고대 DNA 샘플은 아직 제한적이며 새로운 유골의 염기서열 분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마다 전체적인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과학은 단 한 번의 발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때마다 수정되고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논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고고학과 유전학을 함께 연구하면 어느 한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욱 풍부하고 진실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같은 고대의 침묵에 귀 기울이는 두 가지 다른 방식, 그리고 그 둘을 통해 비로소 진실된 무언가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네소타의 고대 DNA 이야기는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 선사시대 연구에서 가장 확신했던 가정 중 하나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 혁명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지배적인 모델은 단순했습니다. 단일한 초기 인구가 시베리아에서 빙기아 육교를 통해 알래스카로 건너가 빙하가 후퇴함에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여
모든 아메리카 원주민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초기 이주를 나타내는 독특한 석기 전통에서 이름을 따온 클로비스 초기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간결하고 가르치기 쉬웠지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나치게 단순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서 진행된 고대 DNA 연구는 단일 이주라는 단순한 설명 대신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여러 차례의 이주가 있었고 초기에 도착하여 널리 퍼져나간 집단은 후발 집단의 확장에 따라 축소되거나 사라졌습니다. 또한 혼혈과 대체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인과의 접촉 이전 아메리카 대륙의 인류 역사는 하나의 뿌리에서 꾸준히 뻗어나가는 단순한 나무의 가지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합쳐지고 갈라지며 때로는 완전히 말라버리는 얽히고 설킨 강과 같았습니다. 미네소타는 그 더 큰 이야기 속에서 복잡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거주민들의 유전적 특이성, 그리고 후대 지역 유전체에서는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남아있지 않은 더 광범위한 초기 인구와의 연결성은 태평양 북서부에서 대평원, 그리고 북동부 삼림지대에 이르기까지 현재 기록된 패턴을 반영합니다. 최초의 아메리카인들은 하나의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역사를 가진 다양한 민족들이었고 수천 년에 걸쳐 대륙을 접하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곳에 대응했습니다. 이 연구는 학문적 차원을 넘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현존하는 원주민 공동체에게 고대 DNA 발견은 연결고리이자 동시에 복잡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조상에 대한 질문, 누가 누구의 후손인지, 산자가 고대의 죽은 자들에게 어떤 의무를 져야 하는지는 조국과의 관계가 법적, 문화적, 정신적으로 근본적인 국가들에게 있어서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에 대한 고대 DNA 연구를 규율하는 윤리적 틀은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현재 많은 부족들이 조상 유해 연구 여부 및 방법에 대한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지속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과학이 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은 아주 먼 과거의 인구 단절을 지적하며 현재 살아있는 원주민 부족들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다코타족과 아지와족은 이 땅의 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이전 세대의 존재로 인해 역사가 끝나버렸다고 해서 그들의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은 이 땅의 인류 역사가 얼마나 길고 다층적인지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에도 미네소타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9,000년 이상 이 험준하고 아름답지만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이는 부차적인 사실이 아니라 바로 그 근본입니다. 미네소타의 호수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강들은 여전히 옛 물길을 따라 남쪽으로는 멕시코만으로 북쪽으로는 북극으로 흐릅니다. 겨울은 예전과 다름없이 냉혹하게 찾아옵니다. 이 풍경은 만년에 걸친 인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지만 표면에는 거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 고대뼈의 화학적 성분 속에 기록된 그 어떤 것보다 오래된 유골에서 복원된 희미하게 분해된 DNA 조각 속에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얼어붙은 땅 위에 서서 같은 지평선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이곳에 이름이 붙기 전부터 이곳을 알았던 사람들, 삶의 모든 면에서 온전히 인간다운 모습을 지닌 사람들. DNA 분석 결과는 낯선 사람들을 드러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깃든 인간 역사의 깊이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조용하고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미네소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